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목사님 연결하도록.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정말 이제 가을다워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제법 약간 이 좀 덥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어제 채널 A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네. 그렇게 살 빼는 사람들이 주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네. 옆구리 살도 남자도 뺄 수 있나요? 여자만 빼나요? 남자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어, 그렇게까지 5주 만에 그렇게 맞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노력하면 뭐 5kg 전후 정도 약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그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체중이 많았던 사람들은 이제 네. 계속해서 그런 어떤 비율로 빠지는 거는 아니지만 이 초반에는 그런 정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다시 몸이 조율 상태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인제 또 빠지고 인제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인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한 5kg 정도 빠질 수가 있고요. 근데 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그 TV를 보다 나니까 그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제 젊어서 30년 동안은 습관을 만드는 일이었었고 그다음부터는 그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데 삶을 만들더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서 우리 모든 것이 건강이든 어떤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일들을 이루든 못 이루든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습관의 연장선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지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만은 대표적으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그런 종류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역시 비만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에도 거기는 인제 당분간은 그 프로의 성격상 이제 아마 비만의 문제를 당분간은 다룰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제 우리가 지난주에 뭐랄까 참 끔찍한 얘기들도 듣고 얼마나 그 분만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가 그런 얘기. 우선 오늘 처음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좀 이렇게 복습할 겸해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제 지금 이제 그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산의 그 아름답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불과 한 200여 년 전 유럽에서 일어났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그 당시에는 당연히 피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자녀들이 피임이 안 되니까 자녀들을 정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정말 매년 자녀를 출산한다 할 정도로 7 명, 8 명, 10명 뭐 이렇게 인제 출산을 하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그 출산 과정에서 인제 이 감염이 되고 또 감염이 원인이 돼서 산욕열이라고 해서 산후에 그 몸에서 열이 나는 거죠. 염증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이 폐혈증으로 변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이런 거 등등 정말로 그냥 이 결혼과 출산이 축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의 삶을 아주 한없이 위태롭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뭐 지금이야 뭐 인제 이런 거를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지만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아이가 생겨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의학적 상식도 없었고 뭐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이 출산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의사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없었지만 지금의 이야기하는 산파역을 갖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인제 출산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인제 도와주는 걸로 해서 인제 이렇게 출산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출산 과정에서 뭐 아이도 이제 올바로 출산이 안 돼서 아이도 죽고 이제 산모도 죽고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난 시간 마지막 끝나는 무렵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는 절대적으로 그 이 출산하는 과정에 거기에는 그 이 여성들만 들어가고 남성들은 절대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남성이 그 출산 현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수세기 동안 이제 그런 전통이 내려왔는데 1522년도에 독일의 한 의사가 어떻게 해서 출산을 하는가 하는 그 호기심에 이끌려서 여자로 변장한 채 분만실로 몰래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의사가 체포가 돼서 화형에 처해지는, 정말 지금에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세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세 세계의 출산이라는 건 기적처럼 보일 만큼 미스터리한, 죽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스터리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화형을 시켰다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좀 벌만 주고 말지 어떻게 화형까지 시켰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분만실에 남자도 들어가고 그렇게 그거는 언제부터 남자가 들어갈 수 있었나요?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 그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여자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도 있지만 남자인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심지어는 그 남편도 분만실에 참여할 정도로 이 출산할 때 그 아기 아빠가 들어가서 옆에 과정을 지켜보고 이제 이런,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시간이 좀 이제 지나면서 결국은 남자도 분만실에 이제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당시가 이제 중세 시대고요. 그리고 개방되지 않았던 이런 사회적 관습에 이제 부딪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가 분만실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고 서서히 느리게 이렇게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성이 여성 이제 생식기를 본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부적절한 행동으로 여겼고, 그래서 남성 산파가 있었는데 그 남성 산파로 알려진 그 조산사들이 분만실에 들어갈 때는 눈을 가리고 오로지 손의 감각만으로 출산을 보조했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큰 천 같은 거를 이제 남자의 이제 목에 이제 턱받이처럼 매서 그 천으로 산모의 몸을 완벽하게 덮어서 소위 이제 그 조산사가 여성의 생식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차단하는 방법도 이제 사용됐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출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어떤 이런 천 같은 보재기에 이제 이걸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뒤집어 쓰고 이제 이걸 보조하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당시가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잉글랜드에 있는 어떤 이제 산파자 조산사가 분만을 도와주는 어떤 도구 장치인데 이제 분만 겸자라고 하는 건데 그런 장치를 개발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출산을 도왔던 사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만 도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동물들하고 틀려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이제 뇌가 많이 발달되죠. 뇌가 발달되고 상대적으로 머리가 크게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게 빠져나올 만큼 골반이 적죠. 그러니까 약 9개월 정도쯤 됐을 때 이미 이 머리와 골반의 사이즈가 이제 거의 맞아지는 이제 이러한 정말 아이러니한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 기술로 분만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 안 될 때 강제로 이렇게 가위의 우리가 생각하는 가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성의 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벌려서 강제로 그 골반을 넓히는 이런 작용을 하게 만드는 것을 분만 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이 조산사 가족이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바깥에 외부에 이 장치를 공개를 안 한 상태에서 굉장히 거의 한 세기 정도가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가족이 아주 특화된 방식에 의해서 출산의 아주 확률을 높이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돈과 이걸 명예와 이걸 아주 굉장히 누렸는데 그렇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큰 보재기라든가 이런 가리개 같은 걸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숨기고 들어가서 다른 사람 눈에 걸리지 않았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하다가 18세기 이후에 의사들은 그렇게 이제 조산사들 중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분만 겸자라는 것을 또 이제 의사들이 훈련을 하면서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종교적인 어떤 선거라든가 또 그 당시에 자연을 쳐다보는 어떤 그 자연관 이런 것 때문에 18세기 이후에 그 의사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겸자를 사용해서 분만을 도와주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대로 진행되도록 하는 거 가만두라 이렇게 이제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첫째 번째 얘기했던 영국의 샬럿 공녀가 그 임신한 그 해서 이제 출산하고 이제 사망을 했던 그때가 1817년도인데요. 이때까지의 그 유럽 세계를 이끌고 있었던 사고는 이제 한편에서 조선사들은 그런 분만 겸자를 사용해서 돕고 있었지만 의사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 자연의 섭리대로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쪽에 그 관찰을 하는 편으로 선호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샬럿 공녀한테 이런 어떤 분만 겸자를 사용했더라면 어쩌면 이 아이도 살리고 그 공주도 살리고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을 이제 훗날 이야기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얘기가 대부분 유럽이든지 그 서양의 얘기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산모라든지 산파는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흔히들 얘기가 그 산모가 진통이 왔을 때 그 손에 잡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문 바깥에서 남편의 상투를 문 안에 넣으면 그거를 잡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런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안 그러면은 이제 그냥 그런 얘기들도 뭐 이제 정사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대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서양 문물들이 서양이 이제 우리가 유물론적 어떤 이런 사고 방식에서 서양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어떤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발달된 듯한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어떤 과학이 발달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오히려 이 동양의 이제 중심 잡고 있는 어떤 자연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이 발달돼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주의 사상에서 쳐다보면서 어떤 순리적인 어떤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어떻게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논리성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우리 이제 고전 사례에서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이 중국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옛날 과거의 이 임산부들이 서양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이 죽었다든가 이런 어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게 심각할 정도의 이런 내용이 많이 이렇게 소개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게 지금 서양이 그때 당시로 따지면 우리보다 좀 더 뒤떨어져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세계사에서도 이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죽는다든지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처음 얘기하는 살렛공주 죽음 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어떻든 이 같은 피해자, 유명한 피해자들은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요?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소개된 분을 보면 이제 아주 유명한 피해자로 헨리 8세죠. 헨리 8세의 아내 제인 시모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또 아내인데 캐서린 파가 있었는데 전부 다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샬럿이 이제 죽었을 때 대영 제국이 아주 뭐 큰 충격에 빠졌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이 샬럿 자체가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엄청난 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었던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샬럿이 죽고 그렇게 해서 큰 충격에 빠졌죠. 그러니까 그때 그 영국의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이었던 이제 헨리 브롬이라는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영국 국민들은 마치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샬럿 공주를 이제 출산을 도와주던
크로푸트라는 의사 이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러 공주가 죽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왕실에서는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제 크로푸트 그 의사에 대한 아주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그런데 왜 그 크로푸트한테 비난이 쏟아졌던 거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대로 왜 그 분만 겸자를 쓰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규탄을 많이 받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 겸자를 사용했었다면 아이도 살리고 샬럿 공주도 목숨을 건졌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산부인과 역사에서 보면 샬럿의 죽음으로 인해서 겸자 사용에 관한 관심이 다시 이제 불러 일으켜지고 이제 그게 20세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제목이 출산의 삼중 비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왜 그런 제목을 정했느냐면 이 크로푸트가 이제 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하니까 엄청 그 스스로 이제 괴로워했겠죠. 그리고서 자기 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어떤 이런 상태에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3개월 후 어느 날 크로푸드가 또 다른 산모의 분만을 돕고 있었는데 그때 마치 샬럿의 출산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연상되는 그런 또 어려운 그 분만 상황이 오고 분만이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정말 이 크로푸트 의사는 제정신으로는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푸트가 산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다른 방으로 가서 자기 머리에 총을 쏴서 이제 자살을 하는 이런 크로푸트의 자살이 가슴 아픈 사건이 영국 역사에서 아기, 산모, 조산사 그러니까 이걸 도와주던 크로푸트까지 모두 사망한 산부인과 과학의 삼중의 비극을 남기게 됐던 역사적 기록으로 이제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샬롯의 죽음으로 왕족의 혈통이 바뀌고 또 왕조가 흥망했고 나라의 앞길이 바꾸는 경우 있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못 낳게 되면 결국은 혈통이 바뀌고 이제 이렇게 다른 어떤 서열 2, 3위 또 어떤 이런 식의 이제 왕위를 받게 되면서 이 왕조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경우를 우리 역사상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샬롯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안에서 이제 이 여러 형제들이 있었겠죠. 그 위에 삼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럿이 이제 결국은 결혼 상대를 다시 찾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들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출산한 이런 이제 자녀들이 결국은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이제 이런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정식의 그 샬롯이 낳았으면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 이런 건데 결국은 다른 그 제 아버지의 형제 삼촌이죠. 삼촌 쪽에서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 딸, 그게 이제 빅토리아 여왕인데 그 여왕이 저기 이제 결국은 이제 왕위를 계승받는 이게 이제 1837년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를 계승받은 때가 그리고서 굉장히 긴 시간이죠. 64년 가까이 통치를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그 소위 빅토리아 시대를 열은 거죠. 근데 만약에 샬럿이 그때 죽지 않았더라면 빅토리아 왕조는 태어나지 않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출산이 하나의 왕조를 바꾸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샬럿이 정상적으로 만들었다면 생겨났을 그 왕조와 아니면 빅토리아 여왕이 그렸던 왕조가 어느 것이 뭐 더 잘됐다 못됐다 이건 알 길은 없지만 분명히 그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출산 과정 때문에 바뀌는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그 자녀를 또 낳죠. 그래서 나서 그 손주들이 지금처럼 이제 유럽이라고 얘기하면 각 나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유럽 각국이 서로 이제 연결돼 있어 갖고 형제국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의 자녀와 손주들이 유럽 각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됐는데 그 왕들 간의 갈등,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간의 갈등이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제 이어지는 도화선에 불을 당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의 위험은 19세기도 여전히 위험했는데 그 출산의 위험 중에 가장 위험한 사망 원인들은 주로 어떤 거가 사망 원인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 이야기하면서 짐작하시고 계시겠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그 분만할 때 어려움, 난산, 뭐 그다음에 출혈,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직접적인 사인으로 연결됐던 것은 산 후에 인제 나타나는 열, 그걸 인제 산후열, 또는 인제 산용열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건 출산 직후에 발생하는 인제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염증이 인제 심해져서 일어나는 열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시절이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서 이제 이 입은 상처 부위라든가 또 의사들이 어떤 그 소독의 개념이 없이 그냥 평상시에 자기가 생활하던 그 손 그 자체로 아기를 받아내고 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제 감염으로 이어져서 인제 이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역사학자 어빈 루던이라는 사람이 인제 말을 빌리자면 월요일에 아기를 낳은 여인이 화요일에 갓난 아기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이르니까 기운을 잃고 아프기 시작하더니 목요일에는 선망 증세와 복막염 통증에 시달리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르러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끔찍한 죽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다 감염이죠. 그래서 감염이 오면 중추신경계로 전이가 되고 또 수막염이 발생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고 히스테리적 발작이 일어나고 경련, 의식 상실 등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파스테르나 코흐가 어떤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왜 산모들이 죽어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유가 산모 체내에서 썩어서 감염이 일어난다고도 하고요. 또 변비나 걱정 많은 성격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뭐 수도 없는 이유를 대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벽을 다시 칠하고 침대와 침구류를 교체도 하고 연기나 염소 기체 일종으로 병동을 훈중 소독도 해 보기는 했지만 전부 다 실패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의사 손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인제 그 출산하는 장소가 병원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출산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 생각해 갖고 여성 생식기가 아주 시원한 곳에서 노출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산모들이 인제 병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 옥상에서 인제 이 침상에서 출산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제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그런 걸 알지를 못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던 것이 1847년도에 28세 헝가리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제멜바이스라는 이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에 의해서 이 하나의 단서를 찾아냅니다. 이제 놀라운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산모들이 죽어가는 것은 이 바깥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의사들 때문에 산모들이 사망해 간다는 사실을 이제 찾아내게 되죠. 참 젊은 의사가 대단하네요. 이그나즈 제멜바이스. 이 의사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찾아냈고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할까요? 이제 당시 그 제멜바이스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산과 병원 빈 산부인과라는 병원에서 인제 일을 하고 인제 의료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의사인데요. 대략 비교를 하자면 보스턴이나 런던 가장 큰 산과 병원이 1 년에 약 200에서 300명 가량의 환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제멜바이스가 근무하는 빈 산부인과 병원에는 1 년에 8,000명의 산모를 돌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인제 산부인과인 셈인데
도시의 가난한 미혼모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이제 그 빈 산부인과 병원에서 겸했고요. 수련이가 담당할 산모가 이제 넘치고 넘쳐서 상과에 아주 그 수련이들이 연습하는 아주 중심지로 명성이 드높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빈 병원에는 병동을 2개의 진료소로 나뉘어서 운영을 했는데요. 제1 진료소는 제멜바이스와 같은 의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상주를 하면서 의사들이 끌고 가는 진료소고요. 제2 진료소는 의사가 아닌 경험 많은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조산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산파가 환자를 돌보는, 그래서 제1 진료소, 제2 진료소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멜바이스는 어떻게 그 같은 거를 알아내는 과정을 좀요? 그래서 이제 제멜바이스가 그 빈 병원에 이제 근무할 때, 그 아주 당황스러운 현상이 공공연하게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의사들이 상주하는 제1 진료소에는 에서 이제 출산한 그 산모들의 산육열,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사망하는,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서 잘못돼서 사망하는 확률이 몇 프로였었냐면 약 11%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반면에 산파들이 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제2 진료소는 사망률이 3% 정도니까 3%가 채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하는 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어떤 달에는 또 제1 진료소의 사망률이 18%까지 이제 올라가는 이런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의사가 진료한 산모 중에서 이제 5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꼴, 이런 정도로 이제 사망률이 높았는데, 그 두 진료소가 어떻게 다른지 잘 이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산모들은 그 산파 진료소에 입원하기를 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의사 진료소에 입원시키지 말라고 막 빌고, 또 이제 매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어떤 진료소로 입원할지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도착하는 시간을 일부러 늦춰서 제2 진료소에 가서 출산을 하려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시간을 늦추다가 잘못해서 길거리, 마차, 병원 계단, 복도 이런 데서 출산하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심지어 길거리에서 출산한 사람들이라든가 병원에서 의사의 손길이 안 닿는 곳에서 출산한 사람들이 병원의 그 의사에 의해서 출산한 사람보다 훨씬 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의사만 개입을 하면 죽을 확률이 높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멜바이스 이 젊은 의사가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이제 이게 이제 너무나 궁금하고,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 제1 진료소와 제2 진료소의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이제 분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기 책에 나오는 것만 해도 일이 나열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차이점이 없는 거예요. 그 양쪽에 이 제1 진료소와 제2 진료소의 시설면이라든가 출산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혀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제멜바이스가 환자들의 종교 생활까지 살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러 온 이제 신부님, 사제죠,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갈 때 병동을 다른 방식으로 가로질러 갔느냐, 이렇게 갔느냐, 저렇게 갔느냐, 그것이 결국은 이 사망률과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한 곳은 의사가 보는 쪽이에요. 제1 진료소는. 제2 진료소는 산파가 환자를 돌본다는 것, 딱 그 유일한 차이는 그것뿐이고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어쨌든 그거에
관심을 제멜 바이스라는 젊은 의사가 왜 사망률이 차이가 나는지를 이제 굉장히 골몰하게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럼 제멜 바이스는 어떻게 산모들이 산욕열로 죽는지를 결정적인 원인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연치 않은 게 정말 앞에서 많은 다른 사례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이 때는 언제냐면 1847년도, 지금 2024년도, 그러니까 뭐 대략 200년이 채 안 되는 시절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1847년도에 제멜 바이스의 이제 동료 의사인데요. 야코프 콜레츠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부검을 하다가 실수로 자기 손을 이렇게 베인 거에 상처가 입었는데, 이 상처가 감염이 돼서 폐혈증이 생기고 결국은 그 의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왜 제멜 바이스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폐혈증까지 가서 이렇게 죽었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친구의 부검 보고서를 보다가 콜레츠카 그 동료의 의사의 장기가 그 미친 영향이 꼭 그 산모들이 죽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것을 이제 차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그 많은 그 이제 산모들이 이제 사망한 산모들이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부검을 해보면 복막염이나 심장막염이나 늑막염, 수막염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제 대부분이 사망을 하는데 이 콜레츠카도 손을 베었을 뿐인데 결국은 죽었을 때 원인은 다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콜레츠카가 산모들을 병들게 한 사악한 병원체와 같은 것이 감염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빈 병원이죠. 빈 그 산부인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산모들이 죽게 되면 반드시 그 부검을 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죽었는지를 이렇게 꼭 반드시 보고하게 만드는 정부의 규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검을 하는데 이 콜레츠카가 이제 부검을 하다가 산모한테 뭔지는 모르지만은 그거에 감염이 돼서 결국은 콜레츠카도 그런 것 때문에 죽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제멜 바이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의사나 그것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하루에도 몇 번씩 부검실도 가서 부검도 하고 또 분만실도 가고 해서 부검실과 분만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중에 손을 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멜 바이스는 그 시신에서 무언가 의사의 씻지 않은 손가락을 타고 산모의 산도로 올라갔다는 가설을 세운 거고요.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독소를 시체 입자라고 불렀다. 이것이 오게 되면 다 죽게 되니까 시체 입자라고 부르고 이 이론은 이제 부검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질 검사를 의사들보다 훨씬 적게 수행하는 그 산파들이 이제 그 조산원에서는 부검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질 검사도 의사들보다 훨씬 적게 하기 때문에 산파들 진료소에서는 이런 어떤 그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그런 확률이 훨씬 낮다. 이제 이렇게 이유를 제멜 바이스는 이제 어림잡아 이렇게 짐작을 해서 설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산후 여성의 경우 감염이 아주 취약하죠. 그래서 이제 출산하는 과정에서 회음부 이제 열상, 이제 자상이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상처가 나고 또 태반 박리로 인해서 약해진 자궁 내막 이런 쪽에 미생물이 증식하고 빠르게 혈류를 침투하기 쉬운 이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산 이후 산도 감염은 여러 면에서 상처 감염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니까는 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질 주위에 어떤 상처가 난 거나 손가락이 다쳐서 거기에 상처가 나서 감염이 된 거나 결국은 감염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멜 바이스가 이제 어렴풋하게 이제 그것을 짐작하기 시작해서 그때는 세균이라는 말을 잘 모를 때니까 무엇인가 사람을 죽이는 뭔가의 독소 같은 게 뭔가 있다. 이것을 시체 입자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이쪽 방향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이제 그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멜바이스가 세운 가설인 산용열이 의사의 부검을 하면서 인제 의사께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더 많이 인제까요 아이를 받는 쪽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높은 사망률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는 쪽은 또 사망률이 낮게, 거의 한 4배 정도 낮게 그렇게 나오는, 의사의 씻지 않는 손가락을 타고 인제 소위 그 시체 입자라는 게 이렇게 옮겨간다, 이런 가설을 했는데, 그 가설을 세웠다면은 시체 입자라는 게 옮겨간다는 걸 어떻게 조치를 해나요? 그래서 이제 제멜 바이스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나서 모든 의사한테 부검 전후로 클로르석회라고 하는 일종의 표백제죠. 소독약. 이걸로 인제 손을 씻게 인제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제1 진료소의 사망률이 2%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놀라운 성과가 인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멜 바이스는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방법이 유럽 전역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인제 말을 하고 그런 방법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똑똑하고 참 좋은 큰 역할을 했네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럽 전역에서 출산한 이후에 산용열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확실히 줄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래 안타깝게도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항상 그렇듯이 인제 대다수의 의사는 제멜 바이스의 이론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 다른 누군가가 자기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모욕으로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시체에서 나와 산옥열을 일으켰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부식성 용액으로 그 클로로 인제 그 소독하는 그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표백제죠. 클로로석회라고 하는 거. 그런 부식성 용액으로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이렇게 씻는 것도 귀찮고 성가시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인제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 비판자들은 시체 입자보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출산 중에 대변이라든가 대변에 오염이 되었거나 하수구나 환기 부족으로 인한 나쁜 공기, 모유가 변질돼서 인제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 그래서 인제 상한 모유가 다른 여러 이유로 인제 이런 이 염증을 일으켜서 이런 산후열을 만들어낸다.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일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다수의 의사는 산모의 사망이 신의 뜻이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또 많았다고 그럽니다. 인제 그러면서 인제 소위 제멜 바이스가 이제 여러 가지 인제 그런 방법을 계속 권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일반 의사는 제멜 바이스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인제 그 빈 병원의 입장에서는 제멜 바이스의 그 어떤 3%로 떨어지는 이럴 정도의 그 산후열을 없애고 사망률을 없애고 하는 그런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트러블 메이커다.' 인제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1849 년도에 그 병원에서는 제멜 바이스를 사실상 인제 연임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퇴사를 시켜 버리는 인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제 거기 나와서 인제 부다페스트에 있는 아주 동네 병원, 조그만 동네 병원으로 인제 자리를 옮겨서 제멜 바이스는 이곳에서도 손소독법을 실시해서 또다시 인제 그 산용열로 발생하는 사망률을 아주 많이 떨어뜨리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제 낳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의사들로부터 계속적인 혹독한 비평을 이제 계속 듣게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산모들을 죽이는 살인마라고 인제 이렇게 인제 이 젊은 산모를 죽이는 살인마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인제 제멜 바이스가 다른 어떤 그 의사들, 자기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런 의사들한테 "당신들은 살인마다." 이렇게까지 인제 이야기하고 또 책을 써서 인제 그들의 부당함을 알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의 정당성을 알리고 인제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다른 의사들과의 그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죠. 예, 그러면서 제멜 바이스가 다른 의사들을 가리켜서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은 살인자로 고발한다." 뭐 이런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 그 다른 의사들과 싸움도 하고 자기의 올바름을 이렇게 이제 선언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제멜 바이스 자체도 불안, 그다음에 어떤 화병 같은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그다음에 매춘, 이렇게 이제 부인과의도 갈등이 있고 이래서 이제 자주 매춘 행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스스로 이제 자기를 무너뜨리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갔고요. 그리고서 항상 혼잣말로 중얼대거나 상상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는 뭐 이제 이런 이상한 증상을 보이게 되니까 결국은 가족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 그 제멜 바이스가 이제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1865년도에 가족들은 그를 결국은 보호시설로 보냈고요. 보호시설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구금이 되고 거기에 있는 보호시설의 그 이제 관리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감염이 되고 폐혈증으로 결국은 제멜 바이스는 그 구금된 지 보호시설로 떠난 지 2주 있다가 이제 그날이 1865년 8월 13일 날 세상을 떠난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 의사들의 아집과 자기네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걸 자리를 지키려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참 안타깝고 저는 또 그중에 '하나님 뜻이다.'라는 부분이 저는 특히 와닿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걸핏하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을 들먹여 가지고 인제 하나님 뜻이라고 해 버리면서 그걸 문제를 무마시켜 가면서 '아 똑같은 방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든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같은 제멜 바이스의 이론을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지요? 제멜 바이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20 세기가 들었을 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제 이 산모가 감염으로 죽었죠. 그러고서 제멜 바이스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패스트 대학병원에서 산모 사망률이 6%로 6배나 더 인제 상승을 하는 인제 이런 것들이고요. 인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의학에서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확립된 사상이나 관습, 습관이죠. 여기에 부딪혀서 이제 거부당하는 이제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지금도 제멜 바이스 반사작용이라고 인제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는 꼭 지금 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어떤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그 시절에 이끌고 있는 습관이라든가 관습에 부딪혀서 채택이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을 제멜 바이스 반사작용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제멜 바이스 이론은 결국은 언제 인제 확립이 되느냐면 파스테르가 미생물을 발견했을 때 인제 비로소 입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한 두 세대 정도 인제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에도 산과 의사들은 여전히 위생 수칙을 엄격히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산후열로 인한 고통이 1930년대예요. 근데 설포나미드라는 항생제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멜 바이스는 오스트리아, 유럽에서 활동했던 의사였다면 같은 시대에 그 미국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인제 그 당시에 인제 미국 쪽에는 인제 또 인제 이런 어떤
출산과 관련된 의사로 이제 심스라고 메리언 심스라는 의사의 이야기가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메리언 심스라는 의사는 미국 엘리베마 주의 이제 의사였었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였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멜 바이스하고는 정반대였다. 그러니까는 제멜 바이스는 죽고 나서 지금 그 사람의 생각했던 것이 옳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메리언 심스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많이 그 인정받고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반면에 지금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히려 이제 평가가 저하가 되는 이제 이런 길을 걸었는 아주 정반대의 길을 걸었는 의사 중에 메리언 심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멜 바이스가 살아생전에 비웃음을 사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 숭배를 받는다. 그런데 심스는 살아생전에 위대한 명성과 부를 거머쥐었다가 오늘날은 많은 이한테 폄하되고 비난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이제 갖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심스라는 의사는 어떠했었느냐? 이제 엘리베마 주에 있는 몽고메리라는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보는 아주 명망한 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 노예,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굉장히 많던 아주 그 노예 사회죠. 그러니까 노예가 많이 있던 이런 사회고요. 그래서 이 노예의 생식 능력에 따라 이제 가치가 매겨지는 이제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노예 주인들이 심스한테 노예를 데리고 와서 부인과 여기 와서 이제 그 진찰을 보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 심스의 이제 능력이 이제 많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이제 자칫하면 그런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과거에는 뭐 유럽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성분들이 출산을 할 때 이렇던 이제 출산 후에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장 끔찍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여성 생식기 질, 그다음에 방광, 그다음에 대변이 나오는 직장, 요게 굉장히 그 우리 해부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거가 이렇게 출산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서 소변이 나오는 여기와 직장, 대변이 나오는 곳이 그냥 이렇게 서로 찢어져서 이렇게 통해버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방광하고 또 다른 곳이 연결되는 이 자리가 이게 또 이 상처가 나서 또 뚫려나는 이제 이걸 새끼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방광하고 질이 이제 이렇게 이 새끼리 나거나 또 질과 직장이 연결되는 직장 새끼리 이제 발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여성들이 그런 것들을 앓게 되면 소변을 볼 때 대변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또 그냥 맥없이 그냥 소변이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나오는 요 실금 현상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옆에 지나가게 되면 몸에서 굉장히 악취가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끄럽고 이제 이렇게 또 나름대로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통 속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연치 않게 어느 날 이제 백인 여성인데 메릴이라는 그 백인 여성이 조랑말을 타다가 이제 떨어져서 엉치뼈를 강하게 엉치뼈하고 이제 꼬리뼈죠. 여기 있는 데를 굉장히 심하게 이제 충격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 심스를 찾아왔게 됐는데 그 엉치뼈가 충격을 받으면서 자궁이 이렇게 뒤집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소위 얘기해서 심스 이 의사가 백인 여성의 그 질을 검사하면서 자궁이 뒤집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것을 손가락으로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질 안에 내부에서 자궁 쪽을 요렇게 만지면서 그 뒤집혀진 것이 이렇게 바로 잡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난생 처음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질 내부에서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증상도 치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 갖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질 내부를 완전히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시경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구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시경을 개발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방광하고 질이 연결돼서 이제 그 소변이 막 새 나오는 거, 그다음에 직장하고 질이 연결돼서 소변 볼 때 대변이 섞여 나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치료하는데 이렇게 치료하는데 완전히 성공을 해서 수많은 어떤 그 여성 특히 노예들을 이제 이렇게 치료해주는 이제 이런 아주 의학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심스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여성 노동 노예들한테 공개적으로 이제 감사 인사를 하고 이처럼 끝없는 노력의 결과를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오래도록 고통에 견뎌온 이 여성분들의 흔들림 없는 용기 덕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잘 이렇게 돼서 이런 치료 방법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970년대에 이제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1970년대에 이제 다수의 역사학자들, 그다음에 언론인, 그다음에 활동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스를 이제 악인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 심스는 명성과 부를 쫓아가면서 노예를 마치 실험 동물처럼 다루고 마취를 아끼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서 그런 시술을 했다. 이제 이런 그렇게 하면서 아주 비인간적이다라는 어떤 비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17년도 얼마 전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 뉴욕에 그 심스의 동상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여러 차례 시위가 열렸고, 그리고 2018년도에 결국은 그 동상이 철거가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이제 몇 년 전이죠. 2021년도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이제 시술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실험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흑인 노예들이죠. 베시, 아나카, 루시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그 노예의 동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인과학의 어머니다라는 이름으로 엘리베마주 몽고메리 그 병원에 지금 건립되어서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 질문을 좀 받아주시죠. 요즘 날짜를 정해서 예약 출산도 한다는데 예약 출산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예약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이 이제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사주팔자가 이제 뭐 좋다, 나쁘다는 것을 사전에 그것을 미리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가서 이제 이 수술을 해서 이렇게 사주팔자를 마치는 이런 것들이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거 이외에도 물론 다른 어떤 업무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제 지금 현대인들은 많이 바쁜 생활들을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날 그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날짜를 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간을 보고 예약해서 이렇게 출산하는 것은 대부분이 아마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민속과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경우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네, 하는 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억지로 갖다 맞추더라도 된다고 발상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간단하게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해 주시고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저도 이 내용을 책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나누려고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새삼 이런 흑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특히 그 여성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산 과정이라고 하는 이 어떤 축복받아야 될 이러한 일 때 얼마나 많은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사실은 생명을 잃고 건강을 잃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웠기 그지없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뭐 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출산 과정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면서 가슴이 찡하고 뭉클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또 지금 최근에는 오히려 또 이제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또 출산을 또 이런 이제 회피하는 이런 또 시절에 살고 있으면서 또 앞으로의 시절은 어떻게 흘러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축복이 돼야 되고 또 죽음을 위협하는 그런 것이 안 돼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참 그래도 꽤 행복한 시절에 태어나 있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 들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이렇게 강의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찬주였습니다. 네, 한영선이었습니다.